안녕들 하셨죠? 네. 네. 일주일이 정말 금방 갑니다. 저는 일주일이 이렇게 금방 가나 싶을 정도로 금방금방 갑니다. 하고 있다 보면 벌써 금요일, 토요일이 되거든요. 그러면 저도 이렇게 여러분한테 와서 말씀을 좀 드릴 때 미리 좀 준비를 해야죠. 그냥 뭐 전혀 준비 안 된 상태에서 이렇게 떠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도 알았던 내용들이지만 다시 자료를 한번 쭉 보고 그 다음에 자료를 보면서 이 이야기는 어떻게 엮어가야 되겠다, 이 이야기는 어떻게 말씀드려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를 대략 금요일 저녁에나 아니면 조금 늦으면 뭐 토요일 저녁에나 이렇게 또는 토요일 날 아침에요. 새벽에 좀 일찍 일어나서 쭉 한번 정리하면서 이렇게 나름대로 노트를 쭉 쓰거든요. 노트를 하면서 정리를 쭉 한번 해보는데 그 시간이 너무 빨리 가가지고 그때는 이거 깜짝깜짝 놀랍니다. 제가 이거 큰일 났네. 그래서 수업 준비해야 되는데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고요. 처음에 우리 시작했을 때 그때는 막 이제 단풍이 들까 말까 막 그런 때였었거든요. 단풍이 들락 말락하던 때였는데 벌써 이제 단풍이 다 지고 그죠? 겨울의 길목에 들어섰습니다. 날씨도 추워지고 또 추운데 일요일날 아침에 오시느라고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벌써 6주차 됐고요. 그죠? 이제 다음번 한 번이면 또 수업이 마무리가 되네요. 오늘 말씀드릴 거는 여러분 대중음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다고 미리 말씀드렸었는데 오늘은 좀 될 수 있으면 음악을 좀 많이 들어볼 생각이에요. 그래서 사실 대중음악에도 할 얘기가 또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말이 길어지다 보면 음악을 좀 못 들을 것 같고 이런 좀 우려가 되는데 그래도 오늘은 좀 곡을 좀 많이 들어볼 생각입니다. 그리고 쭉 시작을 해서 1950년대 정도 우리 대중음악까지 한번 쭉 훑어볼 생각이고요. 대중음악 이야기를 해야 되니까 그럼 과연 대중음악이 뭘까라는 생각을 또 혼자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대중음악이라는 게 뭘까? 대중음악을 어떤 음악을 대중음악이라고 할까라는 거죠. 어떤 음악을 대중음악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선생님 어떤 음악이 그 시대 그 당시 시대적인 상황, 서민들을 중심으로 한 대화나 일상생활이 반영된 노래 이런 뭐 아주 정확하게 또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렇죠. 아주 간단하게 이야기를 해본다면 누구나 쉽게 그죠? 누구나 쉽게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대중음악 대중이라는 말이니까요. 누구나 쉽게 음악 공부를 뭐 전문적으로 하지 않고 음악에 대한 지식이 없어도 아주 쉽게 같이 부를 수 있고 같이 공유하고 또 향유할 수 있는 그런 음악을 대중음악이라고 한다. 라고 정리를 했어요. 그러면 저도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면 대중음악의 시작은 뭘까? 우리 음악에서의 대중음악의 시작은 뭘까? 음악 평론가들 또는 음악을 연구하는 학자들 사이에서는 대중음악의 시원, 우리나라 대중음악을 어디부터 잡을 거냐라고 하는 거를 가지고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어요. 그 중에 그러면 쉬운 음악, 대중이 향유하기 좋은 음악, 그죠? 이런 음악도 서로의 애환을 담는 음악, 그런 음악이다라고 하면 우리 음악사에 있어서 그럼 대중음악의 시원은 뭘까?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그러다가 가만히 생각을 하니까요. 내가 생각하기에 우리 대중음악의 시원은 판소리 같아요. 네? 우리 대중음악의 시원은 판소리 같습니다. 좀 생뚱맞은 얘기 같이 들리실지 몰라도요. 판소리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그 시대의 대중음악이었어요. 그 시대의 대중음악이었거든요. 누구나가 사랑하는 대중음악이었습니다. 그 증거가 한 가지 있습니다. 어떤 증거냐면요. 이게 대중음악이 사실은 대중음악이 이렇게 되려면 아주 중요한 요소가 한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여러분들 이게 네트워크가 발달해야 됩니다. 그죠? 왜냐면 이게 서로 만약에 여기서 누가 제가 가수인데 노래를 했어요.
근데 그 노래가 대중한테 전달되려면 전달될 매체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전달될 매체가 있어야 되는데 그 전달이 되는 매체 중에서 우리가 맨 처음 시작됐던 매체. 그 매체가 없다라고 하면 가수들이 직접 돌아다니면서 노래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돌아다니면서 다 한 사람 한 사람한테 노래를 불러줄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죠? 근데 그러다가 이제 매체가 생겨나기 시작하는데요. 처음으로 생겨난 매체가 뭘까요? 어떻게 보면. 음악을 전달할 수 있는, 그죠? 어떤 가수가 노래를 했을 때 음악을 전달할 수 있는 최초의 매체가 뭐였을까요? 그거는 이제 직접 가서 해주는 거니까, 그죠? 풍물, 네. 장날. 네. 장날. 5일장. 장날. 그렇죠. 그건 이제 제가 말씀드렸듯이 직접 가가지고 이제 노래를 불러주는, 그렇죠? 그런데 그거 말고 이제 매체. 그러니까 전달할 수 있는. 그렇죠. 라디오, 그죠? 라디오라는 매체가 있었을 겁니다. 근데 실제로는 라디오보다 조금 더 먼저 나와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그렇죠. 예, 우리가 유성기라는 겁니다. 그렇죠. 왜냐면 노래를 누가 해요. 노래를 하면 노래를 누가 이렇게 해서 하면은 그거를 갖다가 직접 가서 들려주지 않는 한 그 사람이 부른 노래를 재생해서 들을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재생해서 들을 수 있어야 되는데 그거를 축음기, 그죠? 또는 유성기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처음의 방식은요. 우리가 그 축음기가 만들어진 시대가 1800년대 후반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그 태엽을 감아가지고 그렇죠? 만드는 방식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뮤직박스라고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뮤직박스라는 것도 있었고요. 이제 이런 이렇게 태엽을 감아가지고 또는 태엽을 아예 감지 않고 사람 손으로 이렇게 사람 손으로 돌려서 재생하는 그런 기구들이 있었습니다. 처음에 에디슨 시대에 만들어진 축음기, 소리를 저장할 수 있는 장치는 우리가 이렇게 판으로 되어 있는 그런 게 아니었고요. 그러니까 원통으로 되어 있는 드럼식이라고 하는 거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이렇게 원판, 우리가 사용하는 판이 나오게 되는데요. 주로 저거판, 그러니까 축음기판, 이렇게 돌려가지고 하는 축음기판은 우리가 이제 LP판이라는 말 많이 들으셨죠? 그러니까 LP판 이전에 SP판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SP판이라는 게 뭐냐면 S라는 것이 스탠다드 플레이어예요. 그래서 SP판이라는 게 있었고요. 그 다음에 LP판이라는 게 또 나옵니다. LP판은 뭐냐면 long time 플레이어 해가지고 더 길어진 방식이죠. 그래서 LP판이 나오기 전에 우리가 사용하는 플라스틱판 같은 LP판이 나오기 전에 돌판으로 만들어진 SP판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SP판을 축음기에다 걸고 음악을 들었죠. 우리나라에 최초로 그 축음기가 들어와가지고 이렇게 그러니까 축음기가 들어온 거는 그 조금 더 이전이고요. 축음기가 들어와서 판이 만들어진 거, 최초의 판. 우리나라 사람의 목소리가 녹음이 돼가지고 판으로 나온 거. 그게 1907년의 일입니다. 그게 최초예요. 1901년에 최초의 판이 나오게 되는데 벌써 여기서 제가 아까 증거 얘기를 했었죠. 그죠? 판소리가 왜 대중음악이냐. 그죠? 그 증거. 뭐냐면은 여러분 이제 매체, 전달할 수 있는 매체에 SP판이 처음 나왔는데, 그죠? 축음기가 처음 나왔는데, 그러면 축음기의 판을 만드는 회사는 어떤 판을 찍어내겠어요? 사람들이 많이 듣는 판, 이걸 내가 냈을 때 돈이 되는 거를 찍어낼 수밖에 없겠죠. 그죠? 그러면 그때 찍어낸 판이 뭐냐? 그때 찍어낸 판이 이동백 선생의 그 적벽가를 찍어냅니다. 참 사실은 재밌는 생각이죠. 재밌는 얘기죠. 왜냐하면 우리가 생각할 때 LP판, SP판 이런 게 나와서 축음기가 처음 나왔다. 그죠? 그러면 축음기가 처음 나오면 축음기라는 재료를 가지고 만들었던, 발매됐던 판. 그거는 예를 들어서 다른 유행가 음악이라든가 이런 것일 것 같은데, 그죠? 처음 만들어낸 판이 이동백 선생의
적벽가였던. 그러면 이동백 선생의 적벽가가 그 당시에 제일 인기가 있는 노래였다는 거예요. 그럴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러한 뭐가 나오기 전에, 매체가 나오기 전에, 그렇죠? 음악을 저장하고 그걸 재생할 수 있는 매체가 나오기 전에 이미 유행했던 노래들, 그거는 그 당시에는 아마 판소리였을 거라는 거죠. 네, 판소리는요, 뭐 판소리의 기원에 대해서 많은 학자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판소리 그러면 굉장히 옛날 음악처럼 들리시죠? 근데 실제로 판소리가 정립돼 가지고 지금 오늘날과 같은 판소리가 만들어졌던 것은 사실은 1800년대 거의 후반입니다. 그때 다 19세기에 다 만들어지는 겁니다. 오래된 음악이 아니에요, 판소리는. 네, 그러면 판소리의 기원은 또 뭐냐라고 하는 걸 찾아가 보니까 영종조 시대에도 장터를 또 아까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장터를 떠돌아다니던 고담꾼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고담이라고 옛날 이야기죠. 옛날 이야기라는 게 있는데 이 사람들이 고담 책을 읽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 말을요, 저는 정말 분명하고 선명하게 기억하는 것이 뭐냐면 저희 할머니가, 그렇죠? 저희 할머니가 저는 할머니 손에서 컸어요. 어렸을 때 저희 할머니 손에서 컸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 할머니의 정서, 그죠? 또 할머니가 하셨던 말씀들, 이야기들 이런 것들이 지금도 다 제 몸속에 기억 속에 다 남아 있습니다. 저희 할머니가 뭐라고 말했어요? 고담 얘기를 많이 하셨어요. 옛날에 고담꾼들이 있었는데 그러면 보세요. 벌써 우리 할머니 살아계신, 우리 할머니가 1984년도에 돌아가셨는데 우리 할머니가 살아계시던 시대에도 이미 고담꾼들이 막 있었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 할머니가 1900년생이신가요? 아마 그 정도 되셨을 거예요. 그때 80세 조금 넘어서 돌아가셨으니까요. 그랬는데 아무튼 그 할머니가 고담꾼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고담 책을 읽어주는. 이제 예를 들면 춘향 전이라든지, 그죠? 춘향된 이런 거 읽어주잖아. 읽어주면서 근데 그 양반들이 그냥 춘향이가 이몽룡을 만났는데 뭐가 어쨌는데 이러면 재미 하나도 없어요, 그죠? 그걸 누가 듣겠어요? 돈 내고 들어야 되는데 사람들 모아놓고 돈 받고 듣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 그냥 이렇게 하면 되겠어요? 그러면서 춘향이가 이러면서 막 연극적 요소를 거기다가 넣어가지고 막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그러다가 거기다가 뭘 집어넣어요? 노래를 집어넣는 거예요, 또, 그죠? 노래를 집어넣어서 그러한 노래와 이야기를 같이 담아서 장터에서 그렇게 혼자서 하든 또는 여럿이 같이 하든 연인패들의 이야기의 기록이 영종조 시대의 기록들이 남아있어요. 사람들이 볼 때 그런 것들이 기원이 돼서 아마 판소리를 이뤘을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연극적 요소라든가 이야기적 요소에서 음악적 요소, 노래가 훨씬 더 많아진 거, 그죠? 그죠? 그러니까 판소리에도 그 안일이라는 거 있습니다. 그죠? 재담으로 이렇게 쭉 풀어서 얘기해 주는 거, 그런 거 있잖아요. 이때야 춘향이가 이러면서 이렇게 해주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의 이야기들, 그런 것들에다가 노래가 섞여서 판소리가 만들어지는 거죠. 근데 판소리의 인기라는 거는요, 여러분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입니다. 그 당시에 아주 정말 대단한 인기를 누렸습니다. 그리고 그때 1800년대 후반에서 1900년대 초반까지 우리가 알고 있는 명창이라는 사람들이 다 나옵니다. 그때 송만갑이라든가, 그죠? 이동백이라든가,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여성 저기에서는 이화준선이라든가 그런 분들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더 젊은 세대지만 그 1세대에서 임방울이라고 하는 아주 걸출한 그 판소리 소리꾼을 낳게 되죠. 그래서 그분들이 1907년도에 이동백을 시작으로 해서 이동백의 적벽가를 시작으로 해서 계속 판들이 다 나옵니다. 그때 많은 판들이 나오게 되고요. 이제 그러다가 그 1920년대가 되면 이제 거의 우리 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야기하는 대중가요라고 하는 것들이 아마 1920년대부터 시작이 됐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우리 학자들이 주로 4편을 가지고 다툽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 대중음악, 대중가요의 시작이다라고 하는 거를 다툽니다. 근데 제 생각에는 이거가 되기 이전에
그러니까 이렇게 1920년대에 우리 대중음악이 시작되기 이전에 우리가 또 한 가지 생각을 해야 될 것이 한 가지 있죠. 창가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죠? 네? 창가. 혹시 창가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근데 우리 할머니는요, 제가 할머니 말씀을 많이 드려요. 우리 할머니는 저 어렸을 때, 야, 기나, 니 창가 좀 해봐라, 창가. 그랬거든요. 실제로 그걸 창가라고 그랬어요. 노래라고 안 하고요. 니 노래 좀 해봐라 안 하고, 니 창가 좀 해봐라 그랬거든요. 창가라고 하는 것이, 이 서양 노래의 영향을 받아서, 그죠? 서양의 노래의 영향을 받아서 거기다가 우리나라의 번안 가사 이런 것들을 붙여가지고 노래를 부르기 시작한 거를 창가라고 하는데요. 1880 몇 년이죠? 그 근처에요. 1800 몇 년도에 세문안교회. 여러분 세문안교회 아시죠? 지금도 있어요. 지금도 세문안교회가. 근데 예, 세문이 어딘지 아세요 혹시? 그렇습니다. 서대문을 세문이라고 그랬습니다. 새로 만들어진 문이라고 그래서 서대문을 세문이라고 그랬는데 세문안교회, 그 서대문에 있는 세문안교회에서 영국의 국가에다가 그러니까 영국의 국가의 곡조에다가 거기다가 황제 탄신 무슨 가, 그러니까 그 이름이 뭐죠? 황제 탄신 뭐 축복가인가요? 축의가인가요? 그런 노래를 만들어서 부릅니다. 그거가 우리나라 최초의 창가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외국의 곡에다가 우리나라 가사들을 붙여가지고 노래를 부르기 시작을 했던 거죠. 애국가. 네, 애국가 그래서. 그 다음에 제가 한 가지 지난주에 수업한 것, 말씀드린 것 중에 한 가지 정정을 해야 될 게 있는데, 제가 아주 순간적으로 착각을 해가지고요. 한국 환상곡을 윤희상 선생님 곡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안익태 선생님 곡이죠. 예, 제가 순간적으로 착각을 했어요. 그래서, 원래는 안익태 선생님 곡입니다. 그래서 애국가도 거기서 저희가 됐고요. 그 이전에 원래 우리 애국가는 올드 블랭송인가요? 어떻게 부르죠? 예, 그렇죠. 예, 그렇죠.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올드랭 사인. 예? 올드랭 사인. 예, 올드랭 사인이라는 곡에다가 붙여가지고 애국가를 만들어서 부르고 너무 그랬죠. 슬픈데요. 그치? 슬픈 곡죠? 그러한 식으로 외국의 곡에다가 가사를 붙여가지고 불렀던 노래의 시기에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창가도 대부분 4단계 정도로 나눕니다. 근데 그 다음에 조금 세련된 형태의 창가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광수라든지 김동인이라든지 또 김소월이라든지 이런 시인이나 문학가들이 최남선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아주 적극적으로 들어와서 작곡을 작사를 하게 됩니다. 그런 기간들을 거치게 되고요. 그 기간이 넘게 되면은 굉장히 서정적인 형태의 또 창가가 나오게 됩니다. 그런 창가의 시대를 거쳐서 1920년대까지 온 거죠. 1920년대를 대부분 우리 음악 평론가들은, 대중음악 평론가들은 아마 대중음악의 시작이 1920년대일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그러면 가요가 무엇이냐? 그죠? 이걸 가지고 대략 4곡을 가지고 싸웁니다. 자, 첫 번째, 여러분, 1920년대 하면 생각나는 거 있습니다. 그죠? 뭐죠? 누구죠? 윤신덕, 그죠? 우리는 윤신덕을 기억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1920년대 윤신덕이었는데요. 뭐 너무 잘 아시잖아요, 그죠? 원래 성악을 했습니다. 대중음악 가수는 아니었고요. 원래는 성악을 했어요. 성악을 해서 일본에 가가지고 이렇게 무대에 쓰고 하려고 했는데 조선인이라는 이름으로 거부당하고 그랬죠. 그러다 보니까 이거 안 해 그러면서 대중음악 가수로 전향을 한 사람입니다. 그러다가 호남 출신의 부호의 아들이면서 와세대 출신이었던 김우진을 만나죠. 너무 유명한 이야기 아닙니까? 그죠? 만나가지고 연애를 합니다. 연애를 하는데 이미 김우진은 처자가 있었죠. 옛날에 다 그랬네. 옛날에는 다 그랬다니까요.
예전 어른들은요, 다 뭐, 만화님들 이렇게 몇 명씩 이렇게 모시고 사셨기 때문에, 뭐, 우리 할아버지도 그 예전에 뭐 여러분의 그 작은 댁이 있으셨고요. 그죠? 저희 집이 좀 살만했답니다. 방앗간 하셨는데요. 옛날에 시골에서 방앗간 하면 되게 부자였거든요. 그죠? 방앗간 했어요. 우리 할머니가요, 방앗간 대장이에요. 예? 아, 진짜 우리 할머니는 정말 대단한 분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우리 할머니를 이장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뭐 모실 때도 제가 모셔고 이장을 제가 해서 습고를 제가 다 했어요. 우리 할머니 뼈가 통뼈입니다. 꼭 이 정강이뼈 이런 데가 소뼈 같아요. 아, 뭐 대단한 쌀 한 가마니를 번쩍번쩍 드셨대요. 여자분이 대장부죠. 그래가지고 할아버지는 샌님이에요. 지금 사진이 한 장 남아있는데요. 저희 할아버지는 너무 샌님 같아요. 그러니까 그 얌전하고 막 그런 분인데, 하여튼 재주가 있으셔가지고 소시를 많이 얻으셨던 모양이에요. 소시를 얻으면 우리 할머니 가서 데려오신대요. 나가서 살림을 내면, 가가지고 데려오신대요, 소시를. 아, 그러지 말고 집에 들어와서 살아라. 그래가지고 방을 한 칸 내주신대요. 내주시고 나서 죽도록 일을 시킨다. 그러니까 우리 동상 이러면서요 일을 엄청 시켜버린대요. 그러면 한 달도 못 버티고 다 도망가려면. 그러니까 우리 할머니가 대단하신 분이었던 거죠. 하여튼 옛날에 이렇게 뭐 작은 댁을 많이 모시고 살았는데, 김우진도 그랬던 모양이에요. 그래가지고 그런데 이제 윤심덕 같은 경우는 내가 왜 소실로 사냐 이래가지고 이제 뭐 안 보겠다 이래서 또 뭐 유럽으로 떠났다가 다시 일본으로 와서 이제 레코드를 취입합니다. 그때에 그 누구죠? 김우진한테 편지를 하죠. 동경으로 안 오면 내가 죽어버리겠다. 그죠? 대단한 사람이다. 자살한다고 편지를 써서 보내죠. 그러니까 김우진이 갑니다. 가요. 그래서 동경에서 만나죠. 그때 이제 24곡의 곡을 레코드로 취입합니다. 일본에서. 그러니까 우리나라 대부분의 그 가수들은 일본에서 취입을 해왔죠. 그러니까 기계라든가 이런 것들이 대부분 일본에 있으니까요. 그래서 일본에서 24곡을 취입을 하고 녹음을 하면서 맨 마지막에 나는 이 곡을 꼭 한번 넣고 싶다 그래가지고 자기가 작사한 곡을 녹음을 해달라고 하죠. 그게 사회찬미라고 하는 곡입니다. 그렇죠? 그 사회찬미라고 하는 곡은 원래 외국곡에다가 역시 그것도 가사만 붙인 겁니다. 윤심덕의 사회찬미를 안 들어보고 갈 수가 없습니다. 그죠?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만한 권녀의 너희를 내게도 너희 보는 곳 그대이면
삶의 열중한 아련한 인생을 그리고 나서 이 곡을 녹음하고 넘어오면서, 그죠? 이 곡을 녹음을 하고 김우진하고 같이 배를 타고 넘어오다가 현해탄, 그죠? 바다에서 두 사람이 끌어안고 뛰어내립니다. 그죠? 사실은 그거 가지고도 말들이 많습니다. 과연 진짜 죽었냐? 그죠? 아니면 이태리에 가서 살아있다. 이런 루머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확인되진 않았고요. 뭐 그 뒤에도 참 이야기들이 많아요. 이태리에 살아있다. 이태리에서 뭐 자파상을 한대더라. 악기적으로 한대더라. 또 누가 와가지고 누가 봤다. 뭐 이래가지고 또 확인하고 그랬는데 역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뭐 죽었을 것 같아요. 두 사람 이루지 못한 사랑을, 그죠? 지금 보시면 이게 1926년도에 녹음을 했었던 원곡인데 여기 보면 혹시 여러분 피아노 소리 들으셨어요? 네, 목소리만 들으시더라고 피아노 소리 못 들으셨습니까? 피아노 반주를 했는데요. 윤신덕의 동생인 윤성덕이 피아노 반주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엄청나게 많이 팔렸죠. 이 음반이 많이 팔렸는데 여러분들 1930년대에 제가 자료를 좀 보다 보니까 축음기가 보급된 개수 얼마나 될까요? 사실 축음기가 엄청 비쌌죠. 웬만한 기와지 뭐 몇 채 이런 얘기 했거든요. 왜냐면 그게 뭐 신문물이고 그게 한정되어 있었을 거고요. 그러니까. 근데 제가 사실 깜짝 놀랐어요. 1930년대에 축음기의 보급률이 35만 대랍니다. 우리나라에. 어마어마한 거예요, 사실은. 그죠? 그 다음에 대략 팔린 그 음반의 숫자가 1930년대 그때에 한 100만 장 정도 팔렸다라고 하는데. 근데 실제로 그 윤신덕의 판이 몇 장이나 팔렸는지 그거는 사실은 잘 모릅니다. 왜냐면은 그때는 많이 안 찍었거든요. 그 뒤에 보면 우리 이제 1930년대 넘어가가지고 보면 많이 팔린 것들이 이 5만 장씩 팔립니다. 5만 장 팔린 것들은 몇 개 있어요. 우리 가요 중에. 혹시 하나 찍을까요? 뭐가 5만 장 이상 팔렸을까요? 여러분 1930년대에 발표된 노래 중에 한 5만 장쯤 팔렸다. 아무로 파티. 1930년대. 뭐 좀 이 정도는 이거는 팔렸을 것 같은데 이런 거 혹시 없으신가요? 진짜 없나요? 이난영의 목포의 눈물도 5만 장 팔렸습니다. 그 다음에 또 여러분 잘 아시는 남인수의 SSO의 야곡, 그쵸? 그것도 한 5만 장 팔렸습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팔린 거예요. 지금 인구 대비로 보면요. 지금 우리 대부분 한 100만 장 팔면은 대박 났다고 하나요? 지금 현대 생각을 해보세요. 100만 장 음반이 팔리면 대박 났다고 하는데요. 지금 인구 대비 숫자뿐만이 아니라 거기다 축음기 보급 대수, 그죠? 35만 대가 가지고 있었는데 그 중에 5만 장이 팔렸다고 그러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상당히 많은 숫자가 산 겁니다. 그죠? 그런데 이제 윤신덕의 사회참미가 이거가 과연 우리나라 가요의 첫 번째냐? 이게 그 이바노비치인가요? 그 단위구강의 잔물결이라는 노래죠. 그 단위구강의 잔물결이라고 하는 노래에다가 가사를 붙인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서양 곡에다가 노랫말을 붙인 거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나라의 최초의 가요로 볼 수는 없다라고 또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서로 또 싸우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논란이 된 것이 어떤 거냐면, 박채선하고 이유색이라고 하는 그 두 가수가 부른 노래가 있습니다. 여러분 너무 잘 아시는 노래. 이풍진 세월이라는 노래죠. 이풍진 세상을 만났으니 너의 희망이 무엇이냐, 그죠? 근데 이 노래가 또 엄청나게 팔립니다. 희망가라고 하는 이름으로 팔리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풍진 세월이라고 하는 이름으로도 만들어졌습니다. 이 노래도 역시 제레미 잉갈스라고 하는 사람의 찬송가에다가 붙인 노래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역시 번안곡이기 때문에 역시 우리나라의 1호로 보기는 어렵다, 이렇게 이야기들을 하고요. 역시 이 이풍진 세상, 희망가, 이거는 또 나중에 우리 그 국민가수 장사익 씨가, 그죠? 리메이크 해가지고 불러가지고 아주 또 히트를 한번 쳤지 않습니까? 그렇고요. 이거 전부 다 한 곡씩 원래는 다 들어볼 생각이었는데 다 들어보기는 좀 어렵고, 이렇게 해서 몇 곡씩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굉장히 의미 깊은 노래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안기영이라고 하는 가수인데요. 그러니까 안기영이라고 하는 가수가 내 고향을 이별하고라고 하는 이름으로 음반을 냅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그 SP 음반이라는 게요, 사실 두 곡밖에 안 들어가요. 앞뒤로. 앞에 한 곡, 뒤에 한 곡, 그래서 두 곡이 들어갑니다. 근데 이분도 그 안기영이라는 분인데, 원래는 또 이분도 그 현재명 씨는 아시죠? 우리나라 성악의 아버지라고 하는, 당시에 현재명 씨하고 쌍벽을 이루던 성악가입니다. 이 안기영 씨도 성악가인데요. 그 안기영 씨가 이제 일본으로 떠나기 전에 이 노래를 부르고 일본에 가가지고 이걸 취입을 합니다. 그래서 일본어로도 번안을 해서 불렀어요. 그래서 이제 와가 고쿄 오 하나레라고 하는, 그죠? 그러니까 내 고향을 떠나서라고 하는 곡으로 일본어로 번안을 해가지고 또 부릅니다. 근데 이 곡 같은 경우도 역시 이게 이제 우리 가요의 시작이냐라고 이야기할 때, 이거는 사실 성악곡에 가깝지 가요는 아니다, 또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이야기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그게 가요와 성악과, 그죠? 번안곡과 우리 곡과 이런 것들이 막 뒤섞여 있었다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으신 거죠. 안기영의 내 고향을 이별하고는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죠? 한번 들어봐야 되고요. 나
성악가를 역시 성악가가 부른 것 같은 그런 느낌이죠. 뭐 오늘날의 가수라기보다는 성악가가 부른 것처럼 그렇게 들립니다. 그리고 실제로 뭐 굉장히 유명한 성악가이기도 했고요. 이걸 가요로 볼 수 있을까? 또 이런 그죠? 우리나라 최초의 얘는 자작곡이에요. 그러니까 번안해서 뭐 곡 붙이고 이게 아니고 실제로 이제 그 당시에 많은 가곡들이 나오게 되죠. 가곡들이 나오게 되면서 그러니까 서양의 가곡의 영향을 받은 한국 가곡들이 나오기 시작을 하고요. 어떻게 보면 이 곡도 그 가곡 중에 한 곡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음반으로 취입이 되면서 대중의 사랑을 많이 받았던 거겠죠. 1927년도에 그 영화 낙화유수라고 하는 영화가 만들어지는데요. 그 낙화유수라고 하는 영화의 주제곡을 부른 사람이 이정숙이라고 하는 가수가 있었는데요. 여러분 이 노래는 제가 들려드리면 압니다. 이건 거의 아마 100% 다 알 것 같아요. 사실 이정숙이라고 하는 가수는 원래 여러분 잘 아시는 나훈규의 영화 아리랑, 그죠? 나훈규의 우리나라 최초의 영화라고 하지 않습니까? 나훈규의 아리랑의 주제곡을 불렀던 가수입니다. 이 가수가 부른 곡인데요. 한번 일단 듣고 얘기할까요? 다 아실 것 같아요. 님 계신 먼 나라가 차마 그리워서 그죠? 저 가사 들으셨어요? 달 그늘에 나를 재워달래요. 다른 곡조하고 조금 달랐던 게 뭐냐면은 박자가 좀 다르죠. 4분의 3박자입니다. 왈츠고 쿵짝짝 쿵짝짝 쿵짝짝, 그죠? 4분의 4박자보다 4분의 3박자가 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좀 경쾌합니다. 그러면서 아주 낭랑한 목소리로 노래를 하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1920년대에 불러졌던 노래인데요. 1920년대에도 이렇게 밝고 경쾌하고 이런 노래들이 불려졌고요. 굉장히 많은 사랑을 또 받았습니다. 이 노래가 제가 기억을 할 때 어느 영화에서 나왔는데요. 김인문 씨가 주연을 했던, 뭐 주연이 아니라 조연이었겠죠. 근데 나왔던 영화인데 방에다가 그러니까 부인은 맨날 나가서 일해요. 부인은 맨날 나가가지고 너무 어렵게 일하는데
이 양반은 축은기 하나 사가지고 축은기 하나 사가지고 방에다가 그거 틀어놓고요. 이러고 누워가지고 강남 다리바 이렇게 노래를 흥얼거리고 부르고 있던 그 장면이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수탉인가 있었어요. 그런가요? 예. 하여튼 뭐 거기서 제가 하여튼 그 장면만 기억이 납니다. 그러면서 강남딸 이야기가 주연이었어요. 주연이었으니까. 예. 예. 잘 기억을 하고 계시네요. 1920년대에 이렇게 대략 4곡 정도를 살펴봤습니다. 4곡 정도를 살펴봤고요. 그 중에서 뭐가 최초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논쟁이 있기도 하지만 별로 그런 논쟁들은 그렇게 크게 의미가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네 노래들이 다 의미가 있는 것 같고 이거 이외에도 여러 곡들이 있었습니다. 딱 1920년대로 4곡만 있었던 건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윤심덕이 취입한 거에서도 24곡이 있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것도 다 번안 곡들이었기는 했지만요. 그렇게 1920년대가 지나갑니다. 1930년대 들어서면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대중가요의 가장 큰 전성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1930년대가. 왜 그러냐 하면 1940년대 들어서게 되면 그죠? 해방이 있었죠. 해방을 맞이하다 보니까 해방기 이후에 이제 좌와 우로 나뉘면서요. 그죠? 좌익과 우익으로 나누게 되고요. 또 서로 이렇게 막 뭐라 그럴까? 또 물자라든가 이런 것도 흔치 않았고요. 일본 일제 시대에는 일단 일본 사람들이 그런 그런 대중문화라든가 또 뭐 레코딩이라든가 배포라든가 이런 거에 역할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계속 유지가 될 수 있었는데 1940년대가 들어서고 해방이 되거나 이 사람들이 전부 철수를 해버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열악한 환경이 있었습니다. 1940년대에는 어떻게 보면 뭐 40년대 중반까지도 그렇지만 또 40년대 중반으로 가면서 태평양 전쟁이 굉장히 역사 속에서 큰 그런 사건이었고 그 다음에 그렇기 때문에 또 많은 사람들이 어떤 물자가 부족하고 고통을 받고 이런 부분들이 있었고 했기 때문에 실제로 1940년대는 오히려 1930년대보다 조금 덜 활발합니다. 1950년대로 가게 되면 다시 우리가 6.25를 겪게 되죠. 한국전쟁을 겪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1950년대에 한국전쟁을 기점으로 해서 그 이후에 미군, 그죠? 미팔군이 들어오게 되고 서양의 팝송이 막 들어오고 이렇게 되면서 다시 이제 기존 우리 대중음악에는 아주 거대한 변화가 일어나게 되죠. 그런 의미로 봐서는 1930년대가 가장 전성기가 아니었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요, 저 어렸을 때만 해도요, 제가 뭐 나이를 그렇게 많이 먹진 않았지만 저 어렸을 때만 해도 그리고 제가 좀 감사하게 생각하는 건 뭐냐면 일단 아까 말씀드렸듯이 할머니 손에서 컸다는 것도 옛날 정서를 기억하고 있는 장점이기도 하고요. 또 한 가지는 제가 또 깡촌에서 컸습니다. 초등학교 4학년 때 저희 집에 처음에 전기가 들어왔거든요. 아주 깡촌에서 자라다 보니까 도시와 그 시골의 격차가 너무 컸어요. 그래서 시골에서는 1950년대, 60년대의 그 분위기라든가 이런 것들이 사실은 계속 남아있었던 거죠. 그런 거를 마지막으로 경험을 한 세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 친구들은 사실 이런 걸 잘 몰라요. 왜냐면은 제가 저희 학교 다닐 때 한 반 정도는 고무신 신고 학교를 다녔고요. 반 정도는 운동화 신고 학교를 다녔고, 그 다음에 한 반 정도는 가방을 메고 다니고, 한 반 정도는 책보, 이렇게 보자기에다가, 뭐 여기 뭐 연세, 이렇게 드신 선생님들은 다 아실 텐데요. 책보에다가 책을 이렇게 싸가지고 다니고 했거든요. 근데 그거를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 처음으로 천안으로 이사를 나왔는데, 천안만 해도 굉장한 대처였죠. 그래서 제가 우리 친구들한테 얘들 우리 살던 동네에는 그랬어. 애들 책보 메고 다녔어. 이런 얘기 하니까 아무도 안 믿어요. 너 무슨 6.25 때 얘기 아니에요? 전혀 안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경험을 할 수 있었던 것이 어떻게 보면 저한테는 좀 행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시대만 하더라도 제가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1930년대에 지어진 노래들
그런 노래들이 어른들 사이에서 많이 불려지고 있었고요. 실제로 뭐 그 당시에 흘러간 옛 노래 이런 표현을 쓰긴 했지만 실제로 흘러간 옛 노래라기보다는 어른들이 그냥 유행가처럼 부르고 계셨거든요. 개인적인 경험인데요. 저희 부친이 이제 저희 어머니하고 아버지하고 학교에서 조그마한 중학교에서 선생님을 하시다가 만나가지고 결혼을 하셨대요. 결혼을 하시고 어찌어쩌다가 이제 아버지는 교사 생활을 그만두시고 어머니는 계속 교사 생활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러다가 어머니가 그 시골 학교로 발령을 받아 갑니다. 그러니까 여기 고덕중학교로 가세요. 고덕 혹시 아시는 분 계시나요? 여기서 합덕 옆에 고덕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덕중학교에 발령을 받아서 가시는데 아버지가 가족은 떨어져서 살면 안 된다 이래가지고 하던 일을 서울에서 하던 일을 다 정리를 하셔가지고 고덕에 와서 아주 깊은 그 시골 마을에다가 야산을 하나를 사세요. 그러니까 한 10,000평 정도 되는 야산을 사셔가지고 그거를 당신 손으로 개간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옛날 도자라고 그러죠. 불도저를 사가지고 나무 베서 이렇게 해가지고 산을 깎아가지고 과수원을 만들었어요. 근데 그때가 언제냐면은 저희 부친이 30대 초반이었던 것 같아요. 초중반. 제가 6살 때 처음 들어갔으니까요. 그랬는데 그래도 그 나름대로 아버지는 뭐 그 당시에 교육을 좀 받으신 분이잖아요. 대학을 나왔고 학교 선생을 하셨고 뭐 이러니까 그래도 나름대로 그 시대에는 지식인인데 완전히 깡촌에를 들어가니까 이제 말 것이 없었던 것 같아요. 말 것이 없으니까 되게 외로우셨겠죠. 그래서 저희 과수원이 이렇게 있는데 그 과수원 등성이를 넘어가면은 그 동네 뭐 동네라고 해도 몇 가구 안 삽니다. 10대 가구 사는 그런 동네 중앙에 옛날 말로 우리가 부를 때 학고방이라는 여러분 학고방 아시죠? 예, 아주 조그만한 우리 지금 전방 그죠? 뭐 과자 부스러기도 팔고 생필품도 팔고 막걸리도 팔고 하는 조그마한 학고방이라는 데서 그 고덕 읍내에서 면이죠. 고덕 면내에서 경운기로 막걸리를 실어옵니다. 양조장에서 그죠? 그러면 아주 큰 그 다라이에다가 받아요. 그걸 받아가지고 주전자로 팝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술 심부름을 하러 다니잖아요. 옛날에 다 그랬지 않습니까? 저 주전자에다가 가가지고 막걸리 한 대씩 받아오고 이랬는데 저녁을 잡수시면은 저희 부친이 꼭 그 학구방에를 나가셨던 것 같아요. 학구방에를 나가셔서 거기서 막걸리를 뭐 동네 사람들 만나면 동네 사람들하고 같이 한잔 하시기도 하고 또 뭐 혼자 계시면 혼자 마시기도 하시고 그러면서 거기서 저녁에 막걸리를 한 잔 잡수고 계세요. 그러면은 이제 모시러 갑니다. 한 7, 8시 뭐 그렇게 되면은 제가 모시러 가요. 등성이를 넘어서 모시러 가면 이제 말씀을 드리거든요. 아버지 가요. 그러면은 뭐 새우깡이나 그 당시에 뭐 좀 이런 거를 한 봉지 사서 주시는 거예요. 먹어라 그러면. 이제 그거 먹는 동안에 조용하잖아요, 그죠? 네? 아버지가 그 새우깡 사주니까 그 옆에서 이렇게 먹어요. 먹고 다 먹고 나면은 이제 또 보채는 거죠. 아버지 가요 이제. 그러면은 못 이기는 척하고 아버지가 일어나십니다. 가자. 그러면서 그 등성이를 넘어오는데요. 그러니까 아주 어두운 등성이죠. 어두운 등성이를 넘어오는데 아버지가 앞서서 걷고 제가 뒤에서 따라갑니다. 아마 초등학교 한 2학년, 3학년 그쯤 됐을 것 같아요. 근데 아버지가 막 그 등성이를 넘어가다가요. 등성이를 넘어가다가 의악셋을 피우니 가을인 가요 이러면서 이 노래를 꼭 부르시면서 넘어가는 등성이를 제가 뒤에서 쭈뼛쭈뼛 따라가잖아요. 초등학교 한 2학년쯤 됐었던 것 같은데 왠지 모르게 그 아버지의 뒷모습이 너무 외롭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때. 그리고 나서 이렇게 보면요. 제가 지금 그 아버지, 제가 기억하는 젊은 아버지의 나이보다 훨씬 더 먹었잖아요. 그죠? 그때 아버지가 뭐 30살 정도 드셨던 것 같은데 지금 생각을 해보면
그 젊은 나이에, 그죠? 나름대로 당신 꿈도 있고, 지식인으로서 어떤 희망도 있고 이랬을 텐데, 그런 거 다 버리고, 시골 구석 들어가가지고, 개간해가지고, 낮에는 큰 일해야 되죠. 예? 낮에는 뭐, 얼마나 일이 어려웠겠어요. 가서 뭐 해주고, 농약 주고, 돈도 없는데, 당신 마나님이 월급 좀 타오면 그거 가지고 뭐 농약 사고 비료 사고 해가지고 농사 짓는데 다 들어가고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러면서 그 힘든 서름을 어떻게 보면 막걸리집에서 당신이 막걸리 한 잔 잡수면서 보내고요. 그 막걸리 잡수셨던 그 기운으로 산등성이를 넘어오면서 노래를 부릅니다. 고복수 씨 노래죠. 예, 그 짝사랑인가요? 저도 지금 노래방에 가면 그 노래를 잘 부릅니다. 왠지 그 노래가 꼭 그 노래를 꼭 부르고 싶어요. 그래서 그때 그 조금 한한했을 때의 기억이지만 그 아버지의 뒷모습, 아버지의 쓸쓸한 외로운 그런 뒷모습 이런 것들이 잊혀지지 않습니다. 그 속에 그 노래에 대한 기억이 있는 거죠. 그건 흘러간 옛 노래가 아니라 그 시대에 살아있는 노래였던 거죠. 1930년대 보면 정말 많은 노래들이 나오고요. 좋은 노래들이 많이 나옵니다. 이제 1930년대가 되면 드디어 우리나라의 레코드 회사, 그죠? 그러니까 전부 그 전에는 뭐 콜롬비아라든가 빅터라든가 이런 일본 회사, 원래는 빅터는 미국 회사입니다. 빅터는 미국 회사인데 일본에서 또 사요. 그 빅터라고 하는 회사를 또 삽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제가 빈티지 전축 뭐 이런 거 수집할 때 보면은 이렇게 큰 유성기 스피커 앞에 개가 쭈그리고 앉아가지고 그 듣고 있는 마크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게 빅터사에서 만든 건데요. 원래는 미국 회사였는데 그게 일본에서 사가지고 일본 회사가 됐습니다. 그런 회사들밖에 없었는데 우리나라에 이제 이철이라고 하는 사람이 원래는 일본의 레코드 회사의 그 한국 지사장을 하고 했었던 분이죠. 근데 그 이철이라고 하는 분이 OK 레코드라고 하는 레코드 회사를 만듭니다. 우리나라의 최초의 레코드사가 됐고요. 그 이후에도 한 4-5개 정도의 중소 레코드사들이 막 나오게 됩니다. 뭐 그 중에 저기 하는 회사가 뭐였죠? 나중에 이제 좀 나올 거예요. 나중에 이렇게 쌍벽을 이루게 되는 또 레코드사 나오고. 지구 레코드. 지구는 훨씬 더 그 뒤에 나옵니다. 근데 그 지구 레코드의 전시인이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고요. 이때 이제 뭐 창가라든가 신민요라든가 그 다음에 뭐 신가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분야 중에 이제 만요라고 하는 게 있었는데요. 만요라고 하는 게 어떤 거냐면은 여러분들 기억하실 거예요. 고춘자 장소파인가요? 네, 그렇죠. 만담이라는 거죠. 고춘자 장소 기억하실 것 같아요. 고춘자 장소 저희 때도 많이 들었다니까요, 라디오에서. 근데 뭐 서로 이렇게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그러는 만담을 하죠. 사실은 그게 일본의 고유 예능입니다. 일본의 고유 예능 중에는요, 그런 이렇게 혼자서 앉아가지고 자기가 원맨쇼처럼 그렇게 하는 예능이 있고요. 또 둘이 서가지고 이렇게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만담 같은 그런 거를 하기도 하고요. 그거를 이제 만담에서 노래를 만들어서 부른 노래를 만요라고 하는데 그런 만요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막 무더기로 쏟아져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될 것이 뭐냐면은 아까 말씀드렸었죠. 매체, 그죠? 매체에서 유성기가 주 매체였을 테고요. 그 다음에 판으로 이렇게 들을 수밖에 없었는데 이 무렵에 이제 발전하기 시작한 것, 또 뭐가 나오게 되겠죠? 라디오가 나오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라디오가 나오게 되는데요. 이 1930년대에는 원래 1920년대에는 라디오 방송국이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경성에, 그죠? 서울에 있었던 라디오 방송이 하나밖에 없었는데 이 무렵에 이제 지방의 라디오 방송국들이 생기게 됐어요. 왜냐면 경성의 라디오 방송국이 생겼다고 그게 전국적으로 다 들리지 않죠? 전국적으로 절대 못 듣죠. 지금도 들으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중계소가 필요하잖아요. 그러면서 다 중계해줘야 되고 전파도 어마어마한 강한 전파를 쏴줘야 듣고 이러는데 그 당시에는
전국적으로 그렇게 못 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방 방송이 생기게 되는데 뭐 평양 그때 생기게 된 게 부산, 평양, 청진, 함흥 북한에 생겨요. 특이하게 이리에도 방송국이 생깁니다. 여러분 이리 아시죠? 예, 익산으로 바뀌었습니다. 그죠? 그 이리가 이리 폭발 사고 나고 나서 뭐 하여튼 이름을 익산으로 바꿨죠. 그래서 그 익산에도 그러니까 그 당시에 산업의 중심지였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때 그 라디오 방송국들이 지역 방송국들이 생기게 되고 그때 보급된 라디오 숫자가 한 2만 대 정도 된답니다. 그러니까 이제 라디오로도 우리가 음악을 들을 수 있는 시대가 됐던 거죠. 그런데 저는 기억을 하는데 혹시 여러분들도 아마 뭐 저보다는 연배가 이렇게 대부분 선생님들이 있으시기 때문에 기억하실 것 같은데 동네 라디오가 몇 대? 동네 라디오가 몇 대씩 있었죠? 네? 한 대. 동네 라디오 한 대 있어요. 한 대.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예, 그 부잣집에 어떻게 해야 돼요? 모여야지 뭐. 그죠? 부잣집에 모여가지고 라디오 듣죠. 저는 그 세대는 아닙니다. 저는 저희 동네에 테레비가 한 대 있었기 때문에 예, 저녁에 그 부잣집으로 그러니까 가서 제가 아까 얘기한 고덕면에 살 때에 그 동네에 저희 동네에 방앗간집이 있었어요. 전기는 안 돌았고요. 방앗간은 뭐가 있습니까? 자체 발전기가 있죠. 방앗 기계를 돌리려니까 발전기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방앗간 집에만 전기가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그 집에만 TV가 있어요. 14인치 조그마한 흑백 TV가 있었는데요. 근데 그거를 가서 모여가지고 보는 거죠. 그죠? 기밀 레슬링 하는 것도 보고요. 네, 그 다음에 그 토요일이면 타잔 이런 것도 봤습니다. 그죠? 기억나시죠? 그랬는데 뭐 제일 인기 있던 드라마 전우 이런 것도 봤습니다. 네,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6.25 때 이야기를 드라마로 만든 전우라는 드라마도 봤고요. 그런데 저는 TV를 모여서 보던 세대였고 어른들 말씀을 들어보면 라디오를 그렇게 들었던 세대 그런 시대가 있었다고 저는 들었거든요. 그리고 그것보다 조금 이제 더 발전하게 되면 집집마다 뭐를 놨느냐? 집집마다 스피커를 놨습니다. 기억하세요? 혹시? 예. 그러니까 라디오는 이장집에 하나 있고요. 그죠? 라디오는 한 대가 있고 그 다음에 그 라디오에다가 스피커 선을 연결해서 그죠? 집집마다 스피커를 놨대요. 예. 그래서 이장집에서 한꺼번에 틀어주면은 그죠? 스피커로 이렇게 방송을 하고. 뭐 전화기는 동네 한 대 있어가지고 이장이 방송한 거는 제가 그건 전 기억이 생생합니다. 이장집에 전화기가 있었는데요. 전화가 이렇게 어디서 오면 마이크로 이렇게 방송에서 불렀거든요. 누가 아버지 어디서 전화 왔어요? 빨리 받아요. 이러면 막 이렇게 그죠? 밤에다가 뛰어가서 전화 받고 그랬던 기억이 있는데요. 어찌됐든 라디오가 보급이 되면서 또 1930년대는 대중음악의 전성기를 맞게 보급이 되게 되는 거죠. 그 당시에 이제 우리가 1930년대에 들어서면서 기억을 해야 될 가수가 또 있습니다. 최규엽이라고 하는 가수인데요. 혹시 기억하시나요? 잘 모르시죠? 예, 아마도 우리가 많이 들어본 가수는 아닐 것 같아요. 최규엽이라는 가수가 있는데 이 가수는 여러 가지 타이틀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직업 가수입니다. 그러니까 그 이전에는 가수만 해가지고 못 먹고 살았다는 거죠. 성악을 하면서 뭐 노래도 좀 부르고 레코드를 취입하고 이랬을 뿐이지 실제로 전문적으로 직업적으로 가수만 해서 먹고 살 수가 없는 시대였거든요. 그런데 이 최규엽이라고 하는 최씨입니다. 최규엽이라고 하는 이 가수는 최초의 전업 가수입니다. 두 번째 뭐냐면 우리나라 최초의 싱어송라이터입니다. 자기가 노래를 작사, 작곡하고 노래까지 부르는 사람을 싱어송라이터라고 하죠. 그래서 뭐 우리나라 대표적인 싱어송라이터는 누가 있습니까? 김광석. 네, 예, 김광석도 싱어송라이터였고요. 그죠? 또 누가 있을까요? 그 못생긴 애 누구지? 영심이? 노영심. 못생겼다고 그러면 안 되네. 혼납니다. 노영심 씨도 싱어송라이터고요. 그 다음에 누구죠? 그때 그 사람 부르잖아? 심수봉 씨. 네, 심수봉 씨도 싱어송라이터긴 한데요. 1930년대 싱어송라이터
활동했던 분이 바로 최규영이신데요. 유랑인의 노래라고 하는 노래로 싱어송라이터가 되고 가수로 등단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조금 쉬셔야 되나요? 네, 한 5분 쉬고 시작합니다. 여름 저녁 시원한 바다를 찾아 일려 편적동 될 때에 와라 달맞이 가자 저 달맞아 내 가슴에서 좀 걸가 하나의 일생 고향이 그립기도 하다. 가수가 부른 유랑인의 노래라는 곡이고요. 그 당시에 이제 물론 뭐 노래도 노래이지만은 역시 대중문화의 주류라고 하면 그 당시에는 연극이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 연극도 대부분 이제 그냥 연극만 하면 재미가 없으니까요. 그 연극에다가 노래를 넣어서 그죠? 뭐 부르는 창극이라고 하는 형태도 있었고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국극이라고 하는 말을 쓰죠. 무슨 여성 국극단 이런 말씀 들어보셨을 거고요. 그때 이제 막이 끝나면 막과 막 사이, 막이 끝나고 나면 뒤에 무대를 정리해서 새로운 무대를 설치해야 되는데 시간이 좀 걸리겠죠. 그러면 사람들이 지루해합니다. 그럼 이제 그 사이에 나와가지고 노래를 불러주죠. 또는 뭐 만담을 하기도 하고요. 그런 그 유랑극단들이 굉장히 많이 발전을 했었을 겁니다. 유랑극단이니까 생각이 나는 것이 유랑극단에서 되게 유명한 유랑극단인데요. 그 유랑극단의 단장이 되셨던 그 양반 사람이 최성택이라는 분일 거예요. 그 최성택이라는 분이 저 누구죠? 조금 시대가 좀 뒤이긴 합니다. 최성택이라는 분이 그 혜은이 씨 아버지예요. 네, 그러니까 혜은이 씨 아버지가 굉장히 유명한 유랑극단의 대빵이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역시 피가 있는 거죠. 끼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당시에 제가 자료가 있을 텐데. 그 뒷얘기는 1940년대 이야기니까 그거는 조금 더 나중에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혜은이 씨 본명이 김승주 아니에요? 누구요? 혜은이 씨 본명이 김승주로 알고 있는데. 그런가요? 그러면은 네. 성이 틀린데. 그렇습니까? 한번 확인 한번 해보도록 하세요. 그렇고요. 그 다음에 옛날에 기가
조그맣게 나온 그 최규엽 씨 같은 경우는 제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요, 제가 잘못 알았을 수가 있어요. 아, 예, 뭐 그거는 확인해 보면 돼요. 최규엽 씨 같은 경우는 여러분 잘 아시는 학도가, 그죠? 학도야 정년학도야 하는 그 학도가를 유행을 시켰고요. 그 다음에 손기정 선수가 금메달 딴 거를 기념하기 위해서 손기정 마라톤 재패가 뭐 이런 거를 만들어가지고 불렀죠. 어떻게 보면 상당히 민족적 의식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나중에 이제 이분도 어쩔 수 없이, 그죠? 1940년대 들었으면서 군국주의가 들었으면서 이제 일본 사람들의 강요에 의해서 그런 군국주의 노래라든가 일본을 찬양하는 노래, 이런 노래들을 또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아마 친일 인명사전에도 올라 있고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비극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는 사실 누구도 자유롭기가 어렵습니다. 그 당시에 그 상태에서 어쩔 수 없이 친일을 했느냐, 아니면 지조를 지키고 고통을 당하고 죽는 것이 옳았냐, 이런 거를 가지고 논할 때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긴 한데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이분 한번 목소리를 좀 들어보셨으면 좋겠는데요. 낭낭한 목소리에, 그죠? 거기다가 약간 처량한 듯 하면서 감정에 싹 배어있는 그 촉촉한 목소리, 그죠? 여러분, 지금 최민수 씨 아버지가 누구죠? 최무룡 씨죠? 최무룡 씨의 부인, 그러니까 그 최민수의 어머니 강효실, 그죠? 그 강효실의 어머니 목소리입니다. 전옥 여사라고요. 예, 전옥 여사라고. 그러니까 외할머니 되는 거죠. 최민수 씨의 외할머니 되는 목소리인데, 그 당시에 그 굉장히 유명한 배우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저기 나오기 전에, 그렇죠? 신성일 씨, 뭐 엄앵란 씨 나오기 전 세대 굉장히 유명한 배우였어요. 노래도 잘하고요. 네, 노래도 잘하고 연기도 잘하고 뭐 아주 만능 엔터테이너였었던 그 당시에 최고의 배우였습니다. 전옥이라는 분이고요. 그러니까 남편이 강홍식이라는 분인데요. 그러니까 그 강효실 씨의 아버지죠. 그 홍식이라는 분인데, 이분이 굉장히 유명한 막간 가수였어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막이 이렇게 내리고 그 막하고 중간 사이에 땜빵 하는 거죠. 좀 이렇게 심심하고 사람들이 지루해하니까 그거를 달래줄 수 있는 나와서 노래 한 곡 부르면 한 5분 가니까요, 그죠? 노래 한 곡, 2곡 부르면 한 10분 정도 가니까 그 막간을 때웠던 그 막간 가수입니다. 굉장히 유명한 가수고요. 지금 전옥 씨 같은 경우 특징이 뭐냐면, 이 이전의 가수들은 사실은 되게 어땠냐면 그 약간 과장되죠. 목소리라든가 노래라든가 이런 부분이 상당히 과장되면서 약간 꾸미고 뭐 이런 것들을 되게 중시하는 그런 시대였는데, 이분 같은 경우는 아주 담담한 목소리로 감정을 겉으로 드러내지 않으면서 내면의 그 슬픔 이런 것들을 잘 표현했다, 이런 평을 듣고 있는 그런 가수입니다. 그래서 전옥 씨 노래였고요. 그 당시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막간을 이용해서 주로 노래도 불렀지만 만담도 했죠. 그 당시에 만담인 중에서 뭐 만담인이라고 할 수도 있고 만담 가수라고도 할 수 있는데, 가장 유명했던 제가 이름을 이렇게 대면 여러분 아실 만한 분인데요. 장소팔 보춘자 씨는 조금 그 이후에 나오고, 1930년대니까 1930년대 우리나라 그 만담계를 주름잡았던 그 대단한 배우가 있었으니 그의 이름이 신불출입니다. 네, 불출이. 그죠? 불출이라는 게 못났다라는 뜻이잖아요. 자기 이름 스스로를 불출이라고 했고요. 한국의 찰리 채플린이라고 불립니다. 실제로 찰리 채플린이 활동했던 시기가 언제죠? 1930년대입니다. 동시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벌써 그만큼 서양의 문화나 서양의 어떤 그런 것들이 곧바로 들어와서 우리에게도 영향을 미쳤다라고 하는 거겠죠. 그런 그 신불출이라는 사람은 원래 연금부대에 있었는데 대본대로 안 하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그거를 요즘에 말하면 뭐라고 그럽니까? 애드립이라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애드립의 대가가 된 거죠. 그래서 굉장히 인기가 많았던 그런 분이고요. 그분의 그 판도 역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간 관계상으로 다른 노래들을 조금 더 들었으면 해서 이거는 넘어가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드디어 굉장히 유명한 가수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그 지금까지 가수들 중에는 뭐 이름을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죠? 잘 우리한테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이 있는데 이제 이 가수 그러면은 다 합니다. 그죠? 왜냐면 너무너무나 큰 히트의 곡을 불렀기 때문에 그렇고요. 대중의 사랑을 엄청 받았고 이분의 노래가 제가 기억하듯이 1970년대 초반까지도 우리 어른들이 그냥 흘러간 옛 노래가 아니라 그 당시의 노래처럼 그렇게 부르셨던 그런 노래죠. 고복수라고 하는 가수가 나오고 이분은요 1931년도에 전국 국내 최초로 전국 신인 가수 선발대회라는 게 있었대요. 근데 이게 얼마나 어마어마한 거였냐면요 비행기로 삐라를 피웠답니다. 그러니까 뭐라 그래 그 전단지 전국에 그러니까 전국의 가수를 모아야 되는데. 뭔가 이렇게 선전할 수 있는 방법이 그 당시에는 신문하고, 그죠? 신문하고, 그 다음에 이것밖에 없어요. 신문은 또 이게 지식인들만 보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죠? 근데 그래서 막 비행기로 삐라를 뿌리고 대대적인 선전을 했답니다. 1931년도에 전국 신인 가수 선발대회라는 걸 하게 되는데, 이 고복수라는 분이, 자기 아버지의 돈 60원을 훔쳐가지고, 그죠? 아버지가, 원래 이분이 부산 분이죠? 저기인가요? 부산 분이에요. 그래서 이 고복수 씨가 부산에 있는 자기 아버지 상점에서 60원을 훔쳐가지고 가서 응모를 하죠. 그래서 부산 지역 1위를 합니다. 부산 지역 1위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분이 이제 이제 경성에서 열렸던 본대에 나가가지고 3위를 합니다. 3위를 해서 이분이 그 당시에 어디죠? 그러니까 콜롬비아 레코드사인가요? 거기하고 1,000원의 그 계약을 하죠. 전속 계약을 합니다. 그러니까 60원 훔쳐가지고 나와가지고 1,000원에 계약을 하니까 엄청난 저기가 된 거죠.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대대적으로 선전을 합니다. 부산이 낳은 천재 음악가, 천재 성악가 이래가지고 대대적으로 선전을 하면서 타양살이 라고 하는 노래가 처음으로 나오게 되는 거죠. 뭐 이 고복수와 타양살이를 모르시는 분은 아마 안 계실 것 같아요. 그죠? 한번 듣고 갈까요? 타양살이 몇 대든가 손꼽아 헤어보니 고향 떠난 시련년에 청춘만 울고 우평 같은 내 신세가 혼자도 기막혀서 창문 열고 바라보니 하늘은 저쪽
좀 더 부르련만 거둘 필이 꺾어 최성택이라고. 성이 틀렸거든요. 네. 고복수 선생 노래 들어보셨죠? 아, 이거 미성이죠, 그죠? 네. 이 굵직한 미성입니다. 맑고, 굵직한데도 맑고 깨끗한 소리고요. 남인수 선생님은 굉장히 그 가늘면서 미성이죠. 그러니까 남인수 선생님은 노래를 할 때 보통 한 3옥타브 정도가 왔다 갔다 한다고 그러세요. 3옥타브 정도가 왔다 갔다 한다고 하니까 굉장히 그 음역이 넓으신 분이고, 아주 가늘면서도 맑은 미성을 가지고 계셨던 분인데, 이 고복수 선생님이 타양살이, 이게 OK 레코드사하고 계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콜롬비아가 아니고요. OK 레코드사하고 계약을 해서 OK 레코드사를 완전히 그 반서구에 올려놓은 5만 장 팔린 거, 그죠? 아까 말씀드렸어요. OK 레코드사를 반서구에 앉혀놓고,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더 이 노래로 기억되는 것이 어떤 거냐면, 이 고복수 씨가 생명을 구한 노래죠, 이게. 6.25 때 인민군한테 잡혀갑니다. 끌려가지고 이렇게 끌려가다가 평안도 어디에서 국군한테 구출이 되는데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제 이게 뭐 빨갱인지 남한 사람인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증명하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죽여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러고 있을 때 내가 타양살이를 부른 고복수다. 그러니까 국군이 한번 불러봐라. 그러니까 부르니까 맞거든, 그죠? 그래가지고 살았대요. 그러니까 자기 목숨을 구해준 노래이기도 한 겁니다. 이 노래가 나오고 나서 바로, 그러니까 우리 그 OK 레코드사 같은 경우는 참 어떻게 보면 운이 굉장히 좋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그런 그 신인 가수들을 발굴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던 것 같고요. 이 노래가 나오고 나서 바로 또 OK 레코드사가 주관해서 어떤 일을 벌이냐면, 아까는 전국 신인 가수 선발대회 뭐 이런 걸 했는데, 이번에는 전국 그 지방색, 지방특색 가사 경연대회 뭐 이런 걸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부산 사람이면 부산에 대한 노래, 그죠? 그 다음에 뭐 대구 사람이면 대구에 대한 노래,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노래말을 공모를 하죠. 근데 그 노래말을 공모를 할 때 문일석이라고 하는 시인이 노랫말을 거기 응모를 해가지고 당선이 됩니다. 1등으로 당선이 됐는데요. 그 노래가 바로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목포의 눈물이죠. 목포의 눈물이 그렇게 해서 만들어졌고요. 사연이 많습니다. 이 목포의 눈물에는 그 당시에는 1930년대 일제강점기였기 때문에 일본 사람들한테 저기를 받아야죠. 검열을 받아야 되죠. 근데 이제 노랫말에 문제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노래의 노랫말 중에 300년 원 한 품은 노적공이라고 하는 가사가 나오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300년 원 한 품은 노적공이라는 게 이순신 장군이 외적을 물리친 그런 거를 의미한다고 그래요. 난리가 없죠. 그죠? 검열을 통과를 할 수가 없을 겁니다. 그거를 300년 원 한 품을요, 원앙품이라고 바꿨다면, 원앙새. 그래서 원앙품. 그러면 실제로 원앙품을 발음으로 하다 보면 원앙품 이렇게 나잖아요. 근데 일본 사람들은 그런 걸 몰라요. 그래가지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통과를 해서 결국에 나올 수 있었다고 그러고요. 이 노래 같은 경우는 이제 그렇죠. 그 당시에 이제 손목인 선생님,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그 작곡가 중에 기억을 이렇게 굉장히 중요한 분이 손목인 선생님하고 그 다음에 작사가 중에는 조금 이따가 나오게 되는데요. 반야월 선생님이 작사가 좀 굉장히 중요한 분들입니다. 근데 이 손목인 선생님이 작곡을 해서 미리 만들어 놓았던 노래가 있었는데요. 그 만들어 놨던 노래에다가 그러니까 갈매기 항구라는 노래였는데요. 그 갈매기 항구라는 노래에다가 이 문일석 선생이 작사를 한 목포의 눈물, 원래는 목포의 사랑이었다고 그래요.
목포의 사랑이다라고 하는 노래 가사 제목이었는데 그거를 노래로 만들면서 사랑보다는 눈물이 낫다 이래서 이철 사장이 그 당시에 흥행의 대가라고 하는 OK 레코드사의 이철 사장이 목포의 눈물로 바꿨답니다. 그러고 나서 이난영 씨한테 이 곡을 줘가지고 대히트를 치죠. 역시 오만장판입니다. 그러니까 뭐 이거 두 개 히트해가지고 타양살이하고 목포의 눈물 두 개 해가지고 OK 레코드사는 완전히 그죠? 재벌이 된 거죠. 그래서 이난영 씨 목포의 눈물 요거는 또 좀 들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늘 이렇게 가요를 들으면서 느끼는 거는요, 뭐냐면, 여러분, 1920년대, 30년대? 아니요, 거기까지도 아니에요. 50년대, 60년대, 70년대, 80년대? 지금 옛날 TV를 한번 보세요. 그때 패션, 그죠? 아니면 그때 화장한 거, 그죠? 이런 거 보면 굉장히 웃기죠? 촌스럽지 않습니까? 너무너무 촌스러워요. 아주 두고 볼 수가 없을 정도로 촌스럽습니다. 근데 희한하게요, 이 우리나라 노래는요, 그렇죠. 옛날 노래를 들어도 촌스럽다는 생각이 하나도 안 듭니다. 그죠? 예, 1920년대, 30년대 노래를 들어도요, 이때 1920년대, 30년대 이런 노래를 만들어서 부를 수 있었을까 할 정도로 참, 어떻게 보면 지금 들어도 세련된 그런 노래들입니다. 지금 유행하는 노래 뭡니까? 뭐가 있어요? 뭐라 그러지? 트로트 유명한 뭐가 있죠? 요새 소풍 같은, 네? 소풍 같은 인생. 소풍 같은 인생? 전 잘 모르는 노래세요. 작년에 안동역에서. 안동역에서, 그죠? 그런 노래. 그러면 그 노래나 이 노래나. 그죠? 세련된 거로 보면은 그 노래는 별로 변한 게 없어요. 그만큼 그 당시에 굉장히 세련된 그런 노래를 불렀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분의 아주 걸출한 그 가수를, 여류 가수죠. 그 당시에 이런 이난영 씨하고 거의 쌍벽을 이룰 만한 그런 가수인데요. 여러분들 잘 기억하시는 황금심이라고 하는 가수 나오게 됩니다. 이분은요, 정말 대단한 것이, 원래 어머니 그 집안이 여관을 하셨대요. 집안이 여관을 했는데, 그 여관에 이렇게 드나드시던 김용환이라고 하는 가수의 부인이 이화자 씨라는 분이었는데, 그분도 노래를 굉장히 잘하셨던 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한테 노래를 배웁니다. 어렸을 때. 그러니까 꼬맹이가, 애가 이제 조금 그 여관집 딸인데, 그죠? 애가 좀 재주도 있고 예쁘고 하니까
귀여우니까 가르쳤겠죠. 그래서 노래를 배워가지고 14살 때 데뷔를 합니다. 이분이 남기신 곡이 몇 곡? 수도 없지. 네, 수도 없습니다. 1000곡. 1000곡을 녹음을 했답니다. 그래서 14살 때 OK 레코드사에서 전속 가수 오디션을 보게 되는데 그때 1위를 하게 돼서요. 이제 저기 하고 1936년에 왜 못 오시나요라고 하는 노래를 처음으로 취입을 하면서 가수로 등단을 하게 됩니다. 인양반이 그 당시에 활동했었던 작사가 중에 이부풍이라고 하는 작사가가 계시는데요. 이분이 너무 이렇게 예쁘게 본 것 같아요. 이분을. 그래가지고 이분의 소개로 원래는 OK 레코드사에서 전속으로 있었는데 빅터사로 옮깁니다. 빅터사로 옮기게 되는데 OK에서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전속 위반, 이중 계약이다 이래가지고 소송을 걸죠. 그게 우리나라 가요의 역사에서 최초의 이중 계약 소송입니다. 그래서 서로 이렇게 싸우고요. 그런 와중에 또 이 조금 전에 우리 들었던 타향살이를 부르신 우리 고복수 선생님이 황금심 선생님한테 아주 홀딱 반해버렸어요. 그렇죠?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소속사로 옮겨버리죠. 고복수 선생님도 소속사를 빅터로 옮겨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사랑을 싹 틔워서 결국에는 결혼을 하시죠. 그죠? 황금심 선생님하고 이분들이 바로 우리나라 최초의 부부 가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고복수 선생님하고 황금심 선생님이 황금심 선생님의 히트곡 알뜰한 당신. 그렇습니다. 알뜰한 당신입니다. 그죠? 뭐 이곡 빼놓으면 말이 안 됩니다. 알뜰한 당신인데 이건 좀 재밌는 얘기가 있어요. 황금심 선생님께서 돌아가셨는데 그죠? 그래가지고 한국 가수장으로 장례를 치르셨대요. 그 당시에 가수협회 회장이 남보원 씨였대네요. 그래가지고 장례를 갔는데 남보원 씨가 뭐라고 이제 애사를 한마디 하셨겠죠. 그러고 나서 우리 황금심 선생님을 기억하는 의미에서 우리 다 같이 알뜰한 당신을 부르자고 장례식장에서 그죠? 그러니까 다 같이 알뜰한 당신을 부른 거예요. 장례식장에서 부르고 있는데 뭐 얼마나 사실 웃겼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뒤에서 참가했었던 우리 조영남 선생이 너무 웃겨가지고 웃음 참느라고 죽을 뻔했대요. 그러니까 웃으면 안 되는데 웃음이 자꾸 나오는 거죠. 그래가지고 웃음을 참느라고 죽을 뻔했대요. 그러고 나서 당신이 집에 와가지고 가만히 생각하니까 그러면 나 죽었을 때는 무슨 노래를 부를까? 화개장터. 라고 생각을 하셨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틀림없이 내가 죽으면 내가 히트곡이 하나밖에 없는데 그죠? 화개장터를 부를 거다. 그죠? 경상도와 전라도를 거르지르는 이런 노래를 자기 장례식에 와서 부를 거라는 거죠.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거 안 되겠더래요. 그죠? 그래가지고 자기의 장송곡을 미리 작곡을 해놓습니다. 모란동백이죠. 그러니까 그 양반이 사실은 모란동백은 원래 처음에 뭐 본인이 썼다 이렇게 하셨는데 사실은 그건 아니고요. 이청준 선생님, 소설가 이청준 선생님의 시 모란동백이라고 하는 곡에다가 곡을 붙인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게 이제 당신 나중에 장송곡으로 썼으면 좋겠다고 미리 발표를 한 그런 좀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황금심 선생님의 알뜰한 당신도 조금 들어보고요. 아마 1절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라는 벌써 지고 없는데 먼 산에 뻐꾸기 울며 상냥한 얼굴 모란 아가씨 꿈속에 찾아오네. 세상은 바람 불고 고달파라 나 어느 변방에 떠돌다
잠든다 해도 또 한 번 모란이 필 때까지 나를 잊지 말아요. 동백은 벌써 지고 없는데 들녘에 눈이 내리면 상냥한 얼굴 동백 아가씨 꿈속에 웃고 오네. 인터넷이 잘 안 되네요. 제 거 핫스팟으로 연결을 했는데 잘 안 뜹니다. 그래서 조금 한번 또 해보고요. 아무튼 결국에는 황금신 선생님하고 고복 선생님하고 부부가 되셨죠. 그리고 나서 이제 또 우리는 정말 기억하지 않을 수 없는 또 한 분의 명가수를 맞이하게 되죠. 이분 정말 뭐라 그럴까요? 아주 너무 미성인데요. 남자 가수로서 이렇게 미성일 수 있을까? 그리고 워낙에 히트도 많이 하셨고요. 그 다음에 또 더 아쉬운 거는 뭐냐면 이 양반이 45으로 요절을 하시게 됩니다. 누군지 아시죠? 남인수 선생님. 남인수 선생님은 애수의 소야곡, 그죠? 아주 뭐 대표적인 곡입니다. 애수의 소야곡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곡인데요. 다고 옛사랑이 오리요 많은 눈물로 달래보는 그 슬픈 이밤 고요히 창을 열고 별빛을 보면 그 누가 불어주나 휘바람 소리. 차라리 잊으리라 맹서하건만 못 잊을 미련인가 생각하는 밤 가슴에 손을 얹고 눈을 감으면 애타는 숨결마저 싸늘하고나 무엇이 사랑이고 청춘이든 고 모두 다 흘러가면
더덥고 많은 외로운 별을 안고 밤을 새우면 바람도 문풍. 노래가 멋있습니다. 그 약간 비음이 살짝 섞인, 그죠? 약간 비음이 섞이면서 아주 묘한 매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맑고 깨끗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음역도 넓으시고, 이분 이후에 이제 사실 우리가 만약에 국민 가수, 옛날 흘러간 옛 노래 중에서 국민 가수라는 이름을 붙일 수 있는 가수는 누가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그죠? 그리고 현에는 네, 딱 한 명만 꼽아라라고 하면 아마도 대부분의 분들이 김정구 선생님 꼽을 것 같아요. 그죠? 네, 아마 남인수 선생이라든지 정말 히트도 많으시고 오히려 김정구 선생님하고는 될 바가 아닙니다. 김정구 선생님하고 남인수 선생님이나 고복수 선생님의 그 인기도하고는요, 이건 그 상대가 안 돼요. 그렇지만은 아마도 국민 가수 한 사람을 꼽아라라고 한다면은 아마도 김정구 선생님을 꼽을 것 같습니다. 근데 실제로는요, 이 김정구 선생님은 그런 이렇게 국민가요풍의 노래랄까요? 어떤 그런 것들을 원래 부르셨던 분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원래는 아까 말씀드린 만가라는 거 말씀드렸었죠. 만담 가수. 아주 재밌고 코믹하고 즐겁고 막 이런 그 김정구 선생님 어린 시절 그 젊었을 때 사진을 보면요. 굉장히 개구장이 생기셨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개구장이 짓을 많이 하셨대요. 그런 분이었는데 이분이 그 국민 가수로 인정을 받을 수 있었던 곡이 바로 뭐죠? 네, 그렇죠. 눈물 젖은 두만강이라는 곡입니다. 그죠? 이 눈물 젖은 두만강이라는 곡은요, 사실은 우리 김정구 선생님 곡으로 알고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원래는요, 1936년도에 그 여름에 그 예원좌라고 하는 그 유랑극단이 있었대요. 근데 그 유랑극단이 두만강 근처로 공연을 가게 됩니다. 근데 그때 1930년대의 두만강은 독립운동을 하셨던 우리 열혈 청년단들이 그 두만강을 막 건너고 오고 가고 또 그걸 기점으로 해서 오후에 그 어디죠? 그 용정, 그죠? 고구의 용정이라든가 이런 곳을 기점으로 해서 독립운동을 하셨던 아주 굉장히 뜻깊은 그런 곳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가셨던 그 이시우라고 하는 무명 그 작곡가가 거기서 느낀 감회를 생각을 하면서 이 곡을 작곡을 합니다. 그리고 그 노래는 역시 유랑극단이었으니까 누가 부르셨겠어요? 막간 가수가 불렀겠죠. 그러니까 막이 내려오고 그거를 해줬던 막간 가수인데 그 당시에 그 장성월이라고 하시는 분이 불렀답니다. 그래서 원래는 김정구 선생님 노래는 아니고요. 장성월이라는 분이 이 노래를 불렀는데 그 이후에 1950년대에 와서 김정구 선생님이 그걸 부르셨대요. 그리고 바로 그때가 언제입니까? 6.25 지나고, 그죠? 6.25 지나고 이랬던 시기였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결정적으로 이게 인기가 있었던 것은 1963년도에 이것이 영화로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눈물 젖은 두만강이라고 하는 영화가 만들어지고요. 그 영화의 주제곡으로 쓰였겠죠. 그리고 나서 더욱더 인기를 얻었던 건 뭐냐면 라디오 드라마 중에 우리나라 최고의 인기 라디오 드라마였었던, 드라마라면 좀 뭐였네, 하여튼 그런 프로였었던 김삿갓 방랑기, 그죠?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저는 기억하는데. 네, 김삿갓 북한 방랑기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지고 그게 방송이 되면서 그때 이것이 그 주제곡으로 쓰였답니다. 그래서 굉장한 인기를 얻게 됐고요. 이 곡 하나로 어떻게 보면 김정구 선생님은 국민 가수라고 하는 그런 타이틀을 얻게 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조금 재밌는 노래인데, 이 노래는 한번 김정구 선생님 노래는 워낙에 유명하니까 나중에 찾아서 한번 들어보시도록 하시고요. 이 노래 굉장히 재밌는 노래죠.
저는 이 노래 되게 좋아합니다. 박향림이라는 가수인데요. 박향림이라고 하는 가수인데 이 가수가 16살 때 부른 16살 좀 지나서군요. 왜냐하면 16살 때 OK 연주단이라고 하는 OK 뭐라 그러죠? 그 레코드사에서 만든 그 공연단이 이제 자기 마을에 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보고 너무 재밌는 거,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도 이제 가수가 한번 돼봐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서울로 무작정 상경을 해서 이철 씨를 찾아가지고 OK 그 레코드사의 사장이었던 이철 씨를 찾아가지고 저를 좀 써달라, 그죠? 그러니까 써준다 안 써준다? 안 써주죠. 웃기지 마라. 시큰둥 했겠지. 야, 너 아니어도 가수가 얼마나 많고 그런데 시골뜨기가 와가지고 가수한다고 오니까 뭐 한둘이었겠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결국에는 이분이 거기서 못하고 태평 레코드사를 찾아가게 됩니다. 그 당시 좀 조그맣었던 태평 레코드사를 찾아가게 되는데 이때에 이제 가수로 데뷔를 하면서 히트를 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는 콜롬비아 레코드사로 옮겼다가 결국에는 자기가 들어가고 싶어 했던 OK 레코드사로 들어갑니다. 결국에는 들어가게 되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자기 한풀이를 했을 수도 있고요. 정말 재밌는 노래입니다. 그렇죠? 오빠는 풍각쟁이야. 그 노래가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자기를 맨날 괴롭히는 오빠를, 그죠? 아주 코믹하게 밑에서 그린 노래인데요. 이것도 제가 사실은 원래 잘 몰랐던 노래인데 모 드라마에서 양택조 씨가요. 저는 그 드라마 이름도 잘 잊어먹었는데 양택조 씨가 자기 손녀딸을 이 노래를 가르쳐요. 그죠? 그래가지고 그때 그 조그마한 손녀딸이 이 노래를 막 따라 부릅니다. 그래서 저도 이거를 알게 됐었는데요. 그 이후에는 여러 사람들이 막 번안을 하고 부르고 하면서 되게 유명해진 노래입니다. 오빠는 풍각쟁이야 뭐 오빠는 심술쟁이야 뭐 난 몰라이 내 반찬 다 뺏어 먹는 건 난 몰라이 불고기 떡고기는 혼자만 먹어 어이지 콩나물면 나한테 주고 오빠는 욕심쟁이 오빠는 심술쟁이 오빠는 깍쟁이야 오빠는 투집쟁이야 뭐 오빠는 심술쟁이야 뭐 난 시려이 내 편지 난 몰래 보는 건 난 시려이 명치다 구경 갈 땐 혼자만 가고 심부름 시킬 때면 엄벙땡하고 오빠는 핑계쟁이 오빠는 안단쟁이 오빠는 투집쟁이야 이 노래를 들으면 기분이 좋아집니다. 지금 보시면 이게 이제 1939년도 노래거든요. 이제 1940년대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1930년대에 왜 제가 아까 우리 가요의 전성기라고 말씀을 드렸는지, 그죠? 이해가 가시죠? 정말 주옥 같은 작품들이 1930년대에 만들어졌고요. 또 그만큼 다양합니다. 아주 여러 가지 장르의 또는 여러 가지 그 리듬과 그런 멜로디의 곡들이 많이 만들어지게 되고 이 곡들은 그 시대를 살아갔었던 사람들의 애환을 달래주었었던 거겠죠. 역시 아까 처음 시작하면서 대중가요란 무엇일까, 그죠? 대중가요란 어떤 것일까라고 하는 거를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여쭤봤을 때 참 선생님께서 의미 있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사람들이 좋아하는 음악, 그렇죠? 그 시대의 사람들이 좋아하는 음악, 거기다가 그 시대의 애환을
담을 수 있는 노래라고 하는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그 말에 정말 100% 동감합니다. 우리 유행가, 우리 대중가요라고 하게 되면 우리는 음악에 있어서 조금 떨어지는, 그죠? 고상하고 조금 더 고차원적이고 이런 음악이라기보다는 조금 떨어지는 음악이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음악에는 고차원, 저차원 이런 것이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누구나 즐겁고 누구나 그거를 행복하게 즐기면 좋은 음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대중음악은 일제강점기 그 어렵고 힘든 시절에 탄생을 했고 그러한 것들을 지키고 또 이어가고자 노력을 했었던 수많은 가수와 음악가들이 있었다는 거, 그죠? 그리고 그거를 보급하려고 노력했었던 또 레코드 만드시는 분들이나 또 이제 그때에 우리가 일본에서 또 미국에서 그런 전축이라고 하는 거, 그죠? 축음기, 전축 이런 것들이 이제 나중에 들어오게 되고 그러면서 계속 이렇게 음악이 이어져 나가고 그러다가 1950년대, 60년대 오면서 많은 다양한 음악들이 만들어지고 오늘날 우리가 좋아하는 음악까지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늘 음악을 생각하면서 좋은 음악이라는 것은 어떤 음악일까, 그죠? 정말 의미 있는 음악이라는 것은 어떤 음악일까를 늘 생각하면서 저희가 처음에 아리랑,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재즈, 그 다음에 세 번째로 클래식까지 쭉 한번 훑어와 봤지만 이렇게 그런 음악들에서도 전부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과 애환이 그대로 담겨 있었던 것이죠. 그것처럼 우리의 그 가요 속에도 우리가 생각할 때는 조금 모자라는 것 같기도 하고 조금 부족한 것 같기도 하고 그렇게 세련되지 못한 것 같기도 하고 그런 느낌이 들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 속에 정말 우리가 살아왔었던 근현대사의 많은 애환들을 담고 녹이고 그것을 풀어주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에 의미를 두고자 합니다. 다음 시간에는요, 이제 1940년, 30년대까지 봤습니다. 그래서 40년대, 50년대 음악을 좀 더 훑어보고, 그 다음에 2부에서는 자그마한 공연을 준비해서 저희 시간을 마무리하는 걸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